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우리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최남숙 싱가포르 평통 지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사실은 이제 저를 싱가포르에 한번 와서 이런 강연 자리를 만드시려고 했는데, 어,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싱가포르나 한국이나 다시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화상으로, 줌으로 회의를 하게 돼서 제가 싱가포르를 좀 못 가서 섭섭하긴 하지만 또 그 덕분에 이렇게 어, 지금 동남아 각 곳에 우리 송강정 동남아 지부장님을 포함해서 동남아 각 곳에 이런 평통 회장님을 뵙게 되고, 또 대사관에 우리 김공사님과 우리 옛날 동료들도 뵙게 되고 하니까 또 장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경희대뿐 아니라 제가 몇 군데에서 하는데, 한 두 달 전, 세 달 전서부터 이 줌을 통한 이런 원격 강의죠.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그러죠. 스트리밍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교적 익숙해졌는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뭐 언제 이게 종식될지 모르고 백신이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원격으로 줌이라든지 다른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상 회의를 하고 하는 거에 우리 모두가 더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익숙해지시는 게 어, 이런 상황에서 좀 생활을 더 즐겁게 하시고 보람 있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코로나에 굴복하지 않고 이런 원격에서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과거에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또 얼굴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가 우리 인간의 불굴에 지지 않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이런 회의뿐 아니라 그냥 친구들하고도 이 줌으로 한 4명, 5명 이렇게 접속을 해서 1시간씩 막 잡담하고 각자 자기가 뭐 자기 술 마시면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술 마시고 회식하고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제 강의는 가급적 30분 이내로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말씀하실 기회 그런 걸 드리고 싶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30분 내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제목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와 한반도라고 잡아봤습니다. 먼저 우리 2020년 금년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왔는데 뭐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어떤 분들은 이런 팬데믹, 질병의 대유행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신 분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뭐 이런 영화 같은 것도 나온 적도 있고 그렇지만 설마 금년도에 세계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여행도 못 가고 그냥 꼼짝없이 갇혀 있고, 그래도 한국은 뭐 우리가 가게나 레스토랑까지 다 닫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럭다운을 한 적은 없는데, 싱가포르는 하셨잖아요. 싱가포르는 럭다운을 서킷 브레이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싱가포르 말고는 그 단어를 쓰는 나라를 못 봤는데, 딴 데서는 되게 럭다운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싱가포르는 그렇게 다 닫아서 정말 집에서 나가도 뭐 갈 데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한국은 서울에서는 그렇게 닫아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스토랑이나 가게나 이런 걸 닫아둔 적은 없고요. 일시적으로 뭐 확진자가 나오면 거기를 한 며칠 닫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죠.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건 4월 달에 한 얘기인데요.
The world faces the most challenging crisis since World War II, confronting a pandemic threatening people in every country that will bring a recession that probably has no parallel in the recent past.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두 가지의 위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팬데믹이라는 이 대유행 질병, 이것도 위협이지만 그와 함께 리세션, 이 경제 불황이 전 세계를 덮치는 거, 이것이 하여튼 2차 대전 이후에는 이런 위기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백신이 개발되거나 집단 면역, 허드 이뮤니티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코로나에 걸려서 코로나가 잘 번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허드 이뮤니티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철저히 방역하니까 그런 허드 이뮤니티가 될 가능성은 없고요. 백신이 개발되죠. 근데 뉴욕은, 제가 뉴욕에 여러 번 근무해서 뉴욕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이 항상 있는데, 뉴욕에 제가 아는 사람만 코로나에 한 10명 가까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중에 5명은 유엔 대사입니다. 유엔 대사가 193명밖에 없는데 최소한 5명이나 코로나에 걸렸다니까 얼마나 뉴욕에 많이 코로나 걸렸는지. 지난 5월 달에 그 항체 조사를 했더니 뉴욕시가 제일 높은데 미국에서 20%가 항체가 생겼대요. 그런데 브롱스라고 뉴욕에서 특히 흑인들이 많이 사는 데가 있는데 거긴 거의 50%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브롱스는 허드 이뮤니티에 가까워져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 세계 다른 곳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와야 됩니까?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희생돼야 되는데 빨리 백신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제가 하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는 외교관으로서 항상 그 다자 외교, 그러니까 이런 유엔을 포함한 국가들 간의 협력, 이런 것을 이제 다자 외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다루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글로벌 위기 상황이 됐는데 왜 국가들이 단합하지를 못하고, 지금 보면 서로 막 비난하고 분열됐잖아요. 사실 우리 국내적으로도 막 서로 싸우다가도,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싸움을 중지하고 단합해서 외세에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그 후에도 어떤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그랬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와 비견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위기가 20세기에만도 몇 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일종의 숙고하는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좀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큰 규모의 전쟁과 살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반성을 하고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났을 때는 국제연맹도 만들고 민족 자결주의라는 그런 원칙도 나오고, 2차 대전이 끝났을 때는 유엔 국제연합을 만들고, 물론 그런 국가들의 단합이, 국가들의 숙고 모드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몇 년밖에 못 가고 또 다시 싸우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간에 전쟁이 금방 끝난 다음에는 그런 단합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위기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가들은 단합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막 비난하고, 미국이 중국이 잘못했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제가 여기 올리신 이 표를 보시면은 이게 영국에서 조사를 한 건데 코로나 사태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냐고 보느냐 했더니, 물론 제일 넘버원 답은 사람들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게 넘버원이지만, 그 다음부터의 답은 중국 정부 때문이다, 뭐 세계화 때문이다, 영국 정부가 잘못했다, 미국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뭔가 어쨌든 단합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비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히려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보다는
1930년에 있었던 대공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공황이 끝났을 때, 대공황이 시작됐을 때 세계 각국은 워낙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아서 서로 자기 나라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만 주력했지 남의 나라를 도와준다든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걱정한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1930년대는 20세기에도 가장 많은 문제가 생겼던 10년입니다. 1933년에 나치 독일이 정권을 잡았고 그랬는데도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자기네 경제 문제에만 집중해서 별로 상관을 못했고 몇 년 후에는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고 이태리가 이디오피아를 침략했고 2차 세계대전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공황 때문에 물론 2차 대전이 난 건 아니지만 대공황이라는 대형 위기, 공동의 위기 속에서 국가들이 단합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불행히도 현재 국가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처럼 단합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서로 분열하고 비난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한 거는 뭐 제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순수히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말하자면 이 코로나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세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경기 침체도 보통 세계적인 그 불황이 10년에 한 번씩 오는데 마지막 불황이 2009년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정도에 이제 새로운 불황이 오는 것이 거의 틀림없던 상황이었고 또 불평등,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지금 커졌고 이미 그다음에 기후변화도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잘 쓰는 말로 질병으로 친다면 기저질환이 있었죠. 이미 전 세계에.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더더욱이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지금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하고 협력할 분위기가 아니고 우선 나부터 살자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퍼퓰리즘도 확산됐습니다. 민주국가는 지난 한 40년 동안에 2배로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동남아의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다 동티모르나 이런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된 걸 보시면 사실 40년 전에 우리도 민주주의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민주국가가 40년간 2배가 늘었다는 거는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함께 퍼퓰리즘도 확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퍼퓰리즘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기는 어려운데 옛날에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예술 영화와 포르노 영화를 구분하는 게 뭐냐 이랬을 때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를 내서 구분하기는 어려워도 내가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민주주의와 포퓰리즘도 그런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민주주의가 어디가 포퓰리즘이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긴 조금 어렵지만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포퓰리즘이 확산하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이 대표적인 저는 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국가나 전체 국민들을 위한 판단보다는 자기의 지지 세력에게 어필하는 자기 지지 세력들이 좋아하는 이런 조금 편협된 그런 정책 같은 거를 많이 하죠. 미국이 사실은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미국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는 세계 지도자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포퓰리즘적인 추세가 많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국가 중심주의라고 이걸 불렀는데 국가의 역할이 세계화가 시작되고 20세기 후에는 국가보다는 사회, 시민사회 또는 기업 이런 민간 분야들이 국경을 넘어서 서로 교류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라는 어떤 바운더리, 국가라는 그 경계 내에 묶여 있지 않고 세계화가 진행돼 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질병이 됐든 전쟁이 됐든 위기 상황이 되면
국가를 중심으로 단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 중심주의가 다시 강화되고 그런 국가 중심주의가 강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는 다른 나라들하고 협력을 하기보다는 경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교류를 해야 서로 여행도 많이 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국가 중심주의가 되는 것도 국가들이 현재 이 위기 상황에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 전망으로 제가 단기적으로는 공중보건의 위기와 경제적 충격, 장기적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국가의 역할 강화와 그에 따른 갈등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5개의 키워드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2개, 장기적으로 3개인데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공중보건의 위기, 이게 진짜 몇백 년에 한 번 오는 이런 위기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 왼쪽에 있는 표에 정리해놨지만 물론 옛날에 스몰팍스, 블랙데스 뭐 이런 블랙데스는 흑사병이고 스몰팍스는 스몰팍스가 우리말로 뭐죠? 천연두고 이런 것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사망자 수가 적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몇백 년 전의 질병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은 세계화된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병이 있기 전에 우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단위로 사업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업 경제 활동뿐 아니라 여행도 하고 무슨 신혼여행도 요새 다 외국으로 가지 국내로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가져왔지만 그때는 스페인 독감이 돌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10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자기 나라 안에서 질병과 싸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대규모의 유행병이 돌면은 우리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갑자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심리적인 타격뿐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 여러 가지 타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거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질병이 주는 영향은 이번에 이 코비드-19 이거와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지난 한 반세기 동안에는요. 오른쪽 표에도 보시면 미국이 전쟁에 나가서 희생된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들의 숫자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여태까지 미국이 11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죠. 200만 명이 걸리고 11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사실 그거는 그 전에 월남전, 한국전 이런 데서 사망한 미군의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11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예상을 해놨지만 20만을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큰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계 경제 불황,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통 불황을 이렇게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불황은 영어로 리세션이라고 그러는데 1930년 대공황 같이 그 정도 규모의 불황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디프레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리세션이 아니고 이제 디프레션 규모로 들어갈 거다 하는 예측이 많고요. IMF가 지난 4월에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수정했는데 예측치를 전 세계가 마이너스 3% 성장할 거다. 미국은 마이너스 5.9% 성장할 거다. 한국은 마이너스 1.2% 성장할 거다 했는데 중국만이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1.2% 성장할 거다 했는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항상 최소한 5%, 6%의 성장률을 보인 나라이기 때문에 1.2%가 된다면 그 받는 효과는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나
유사한 그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황도 문제지만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등은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전 세계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 한 서너 개만 꼽아보세요 하면 누구나 불평등을 꼽을 정도로 불평등의 증대죠. 불평등의 증대를 꼽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아까 진행자도 말씀하신 그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라고 그러죠. SDG가 채택된 배경에 두 가지의 세계적인 글로벌한 도전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글로벌 도전이 불평등의 증대와 기후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두 가지 문제다 하고 꼽아졌는데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죠. 지금 여기 있는 표는 옥스팸이라는 NGO가 만든 건데 그 위에 표를 보시면은요. 2016년, 그러니까 4년 전에 전 세계에 62명의 부자가 가진 부를 합치면 전 세계 가난한 절반의 부와 같았어요. 가난한 절반이라는 건 38억 명이죠. 전 세계가 76억이니까 38억 명의 재산과 62명의 재산이 같았는데 여러분이 이걸 처음 보시는 분은 와 그래? 이렇게 놀라실 텐데 2019년 3년 후에 작년도 통계를 보면 62명도 필요 없고 26명이 가진 재산과 전 세계 38억 명이 가진 재산이 같아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와 그 아마존의 베이조스와 워렌 버핏 그 세 명의 부자가 가진 재산을 합치면 미국 인구 가난한 절반과 같습니다. 26명도 필요 없어요. 3명이면 돼요. 그래서 불평등의 문제는 불평등의 증대가 문제입니다. 불평등 자체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이라는 것은 성장 동력입니다. 드라이빙 포스입니다. 불평등이 있으니까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혁신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남보다 2배, 3배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보다 1000배, 10,000배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죠. 사람의 그리드죠. 그리드가 드라이빙 포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본주의에서. 그런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growing inequality. 불평등이 증대하는 게 문제입니다. 불평등이 존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불평등이 증대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이 rules of game 우리가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게임의 규칙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뭐 포커나 이런 도박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포커를 하면 매번 판돈을 2명이 나눠 먹는 게임이 있고 한 사람이 갖는 게임이 있거든요. 매번 판돈을 2명이 나눠 가지면은 그래도 포커는 항상 잘하는 사람이 따게 돼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5시간을 즐기면서 놀 수 있다 하면은 매번 한 사람만 위너가 나오는 한 사람이 판돈을 다 가져가는 게임 방식으로 하면은 그 절반밖에는 못하겠죠. 5시간을 할 수 있는 게 3시간만 하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돈을 다 딸 겁니다. 그래서 게임의 규칙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불평등이 증대되는 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나와서 요새 이 코로나 사태 때도 굉장히 아주 각광을 받았는데 이런 것이 불평등을 더 증대시킬까 축소시킬까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막상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니까 불평등을 더 확대시킬 것 같다 하는 그런 의견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돈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데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자기 자신만은 보호될 수 있을까 하는데 더 신경을 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기술이 활용되게 되면은 불평등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인데요. 이거는 뭐 너무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코로나 전에도 이미 대립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선거의 해에 중국을 아주 좋은 희생양, 스케이프고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생긴 거 맞고 지금 아까 그 영국에서 여론조사한 것도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국 때문에 이렇게 됐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스케이프고트를 잘 잡은 거라고도 하겠죠. 네 번째 키워드는 세계주의와 국가주의의 대립입니다. 글로벌리즘 vs 내셔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코로나 전에도 이미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라든지 작년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반박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Patriotism is the exact opposite of nationalism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주의는 애국주의의 반대다. 얼른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이야?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다 애국심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크롱의 한 말은 진짜로 자기 나라를 사랑한다면 민족주의를 하면 안 되고 길게 봐서 우리나라에 무엇이 좋으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세계주의, 글로벌리즘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하는 건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정치적인 그걸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다. 이런 뜻이었죠. 다섯 번째 키워드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국가중심주의와 시민중심주의. 시민중심주의라는 건 이제 시민사회나 기업을 말하는 건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있는 동안은 이제 국가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한번 국가의 역할이 이렇게 커졌는데 국가가 그것을 다시 시민들에게 또는 기업에게 돌려줄 것이냐. 아니면 국가는 계속 자기네 역할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민주국가들도 지금 많은 민주국가들이 자기 국민들의 인권의 침해가 되는 수준까지도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인권의 침해가 되는 수준까지도 국가의 통제가 강화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됐으니까 우리 국가는 뒤로 빠지겠다 이렇게 할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이런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은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냐. 우리 경쟁력 지수가 이미 과거보다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이 큰 숙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도 국내적으로도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에는 굉장히 이제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교적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경제사회적 불평등도 해소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렵죠.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세 번째로는 그 글로벌 거버넌스에 우리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각자 도생으로 가서 그냥 우리가 남 생각할 여유 없으니까 우리나 잘하자. 제가 아까 이야기한 1930년 대공황 이후에 10년처럼 그런 세계가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우리는 각자 도생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서 국제적인 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우리에게 유리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뭐 제가 역사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역사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1945년 우리 독립하고 남북 분단되고 1950년에 이제 한국 전쟁이 났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유엔군을 파견하고 이제 유엔군 사령부와 유엔기 사용 허가를 결의해서 지금도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에 있죠. 물론 그게 다 딴 나라들은 철수했고 이제는 미국만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유엔이 이렇게 집단 안보를 하기 위해서 유엔기를 사용하게 하고 유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한 유일한 예입니다. 유엔의 역사가 75년인데 75년 동안 이런 유엔의 집단 안보와 관련해서 이런 말하자면 유엔기를 사용하고 유엔군 사령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한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는 게 있죠. 거기엔 다 유엔 깃발을 사용하지만 평화유지군들은 전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휴전 감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전투를 한 유엔의 유엔군은 한국 전쟁에 파견돼서 아직까지 있는 것이 유일하다.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남북한 간의 외교 전쟁이 벌어져서 해마다 유엔 총회를 중심으로 서로 우방국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경쟁을 했는데 그것이 1975년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1975년에 남북한 우방국이 낸 두 개의 서로 모순되는 결의안이 모두 채택됐기 때문에 유엔 총회에서는 더 이상 한반도 문제를 토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1991년까지는 남북한의 유엔 가입 경쟁이 있었죠. 유엔 가입 경쟁이라기보다 우리 남한은 유엔을 가입하려고 했고 북한은 통일이 된 후에 유엔을 가입하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에 냉전이 끝나고 우리 남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자 이 나라들이 우리 남한의 유엔 가입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아서 북한도 혼자서 가입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남북한이 1991년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행사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남북한이 가입한 후에서는 유엔에서 이제 남북한 간의 외교 대립은 직접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는 이제는 모두 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유엔 의제상으로 북한 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의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기 위한 과제를 저는 이 세 가지로 보는데요. 북한 핵 문제 해결, 남북한 간 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제고입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은 사실 10년 전만 해도 북한 핵 문제가 아주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남북한 간에는 대화도 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워낙 높아진 상황이라 우리가 아무리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그런 인도적인 지원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돼야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서 해결되는 게 가장 좋지만 비핵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북한 핵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럼 뭐 남한이나 일본이나 다 핵무기를 가지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식의 해결은 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리고 북한의 핵을 그냥 인정해주고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 주려고 해도 국제사회가 특히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가진 5대 핵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5대 핵국이 그렇게 인정해 주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안 한다 하더라도 비핵화의 가닥을 잡아야만 핵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해결돼야만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 간 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것도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지난 2년 동안 대화가 이루어지고 굉장히 진전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 하노이에서의 북미 회담이 좌초한 이후에 별 진전이 없고 최근에는 또 북한이 굉장히 우리를 뭐 비난한다든지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이것도 큰 과제입니다. 통일에 대한 인식과 관심 제고라는데 이것은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통일의 필요성이나 그런 데 대한 인식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느끼는데 우리가 왜 꼭 북한하고 지금 다시 통일이 돼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해놓은 걸 보셔도 60대와 20대 간에는 엄청난 그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세 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의 내부 상황과 진로입니다. 북한이 지금 뭐 코로나도 없다 이러지만 북한 TV를 보면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보면 코로나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코로나가 다만 우리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우리보다 더 심한 어떤 뭐 일본이나 이런 정도 수준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고 국민들에 대한 통제가 보다 쉬울 테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북한이 아주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지,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지. 최근에 이제 우리에 대한 위협을 하는 것도 미국하고의 관계가 전혀 진전이 없으니까 미국은 지금 선거의 해에 있고 또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그 인종 갈등도 있잖아요. 지금 북한에게 신경 쓸 상황이 아니죠. 금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통해서 미국에 압박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물론 경제 제재에서 해제되고 경제 개방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거겠죠. 경제 개방을 하지 않고 지금 같은 제재를 받으면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북한도 우리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경제 발전하려면 반드시 외국과 경제 교류를 해야 됩니다. 수출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혼자서만 발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라는 건 기본적으로 북한이 외국과 경제 활동을 일체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제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풀어야만 경제 발전이 되는 것은 현실이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핵무기를 포기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핵무기를 포기하고도 그 체제에 대한 체제 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북한 지도층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일종의 딜레마죠. 그래서 북한이 내부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 얼만큼 과감한 결정이나 진로를 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변수이겠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이제 우리 남한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인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을 한 대통령은 세 분이 있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그런데 2000년이나 2007년의 상황과 현재가 다른 가장 큰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한이 제재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하고 같이 해볼 수 있는 협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그냥 북한하고의 협력을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더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하고 비핵화에 성의를 보임으로써 우리가 북한과 협력을 하고 그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것은 우리만의 뜻으로 되지는 않고 미국이나 다른 또 국가들, 중국 같은 나라들도 이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이제 미국 대선과 미국의 대북 정책의 향배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그 태도나 또 거기에 그 대응하는 정책이 미국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얻지 못하고 특히 최근에는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놓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론조사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더 높게 나오는데 조 바이든 후보는 이미 후보 시절에 북한이 바이든 후보를 몇 번 비난했죠. 뭐 IQ가 높지 않다, 낮다 이렇게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레빗독이다, 뭐 미친 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 트위트를 보면 북한이 바이든 후보를 미친 개라고 하니까 그거는 좀 너무했다. 미친 개는 아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변호를 해준 건지 아니면 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트위터도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다시 옛날 보통 전통적인 미국과 북한의 관계로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그거를 독특한 방법으로 변화시켰는데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금년에 선거의 해인데 만약 핵실험을 한다든지 뭐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다든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그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말하자면 도발은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북한이 뭐 어떤 태도를 보이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가도가 위태로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혹시 더 뭐 얘기하실 게 있으시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제가